네,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패널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내가 조선의 공보다. 정말 많이 들으시죠? 예,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좀 조선에 있는 조선의 공모, 이제 엄경 영모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조선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행인지 뭐 그러려고 그랬는지 참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불안해지는 느낌도 없잖아 드는데 지난 금요일 같이 그러고 나서는 또 이번 주에는 또 급등을 보여주고 참 이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둘 다 괴롭히는 게 지금 조선주의 모습인데 지금 딜사이트 여기 DMZ에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조선주의 최근 한 1, 2년 흐름을 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완성조선 네. 업체들이 2024년 초 대비해서는 네. 거의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배 가까이 그렇죠.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특이하게도 하나오션만 네.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그렇죠.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네. 수주가 좋아서 그래서 주가가 좋았느냐라고 보면 2024년은 너무도 그러한 한 네. 해였었고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주가 나온 해가 그 2024년이었었거든요. 정도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2024년 연초에는 2023년 대비해서 수주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네. 하반기가 되면서 그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네. 선박에 대한 발주 추세가 하반기가 돼도 이제 식지 않는 네. 상황이었었고요.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2024년에 네. 이제 역대급 실적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발주량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가 네. 완성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환을 했던 네. 굉장히 좀 뜻깊은 한 해였었습니다. 네. 그 관련 애널 분들도 자기가 보는 섹터가 잘 되면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가에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 수주 산업을 하는 애널들이 골프 스윙이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이클이 뚜렷하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뚜렷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기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돌려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좀 예전에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냥 사이클 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미중 분쟁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게 뭐 시작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이클이 이번에 최장 기간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확대되고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네, 뭐 그런 건 이유가 아니죠. 아닌 중에 하나는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의 그 빅그로스에도 이제 민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라 저희 쪽 섹터가 특히나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별달리 이렇게 특이하지 않았던 뉴스도 오늘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는 네. 약간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뉴스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07년에는 저희가 중국이 시장에다가 던졌던 그런 모든 양적인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같은 시황이 왔었는데 그랬죠. 그만큼 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10만 척의 배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요인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그 해운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재무 구조가 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교체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저희가 수주량에 대한 부분을 지속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2007년의 그 호황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더 길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러한 정도인가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07년이라고 하면은 그 드라마 그 남자 주인공들이 직업이 조선소 팀장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테헤란로에서 뭐 그 스타트업 CEO로 나오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전화 받으면 다 안전모 쓰고 거제도에 전화 받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돈 선생님께서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맞습니다. 후반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잘 기억을 하냐면 저는 조선주를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눈여겨봤거든요. 네. 결국 그때도 이제 우리는 뭐 거북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고 정주영 회장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국에 가서 우리가 이 고 낡은 선박으로 물을 막아놓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뭐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줬다. 이건 뭐 다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산업이에요. 그리고 크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환경 침해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공간도 확 이렇게 넓은 지역. 그래서 완전히 거제도라는 곳이 그냥 사실은 조선소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거제도라는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조선소를 가서 그 당시에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울산도 그렇고 그 모래바닥에 모래벌판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들어서는 그 시점도 제가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어메널리스트 정말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길게 그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태동하던 게 이제 70년대, 80년대란 말이에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이제 사실상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도 장악을 해요. 네. 그 이제 짧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대 후반 이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국이 이제 덩치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제 노동집약적인 이런 산업에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후덜거리니까 이제 우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모멘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이런 사이클이에요. 막 벌커서는 그냥 때를 지어서 만들던 그 판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른바 펑션, 기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추선이나 LNG, 액화선을 이제 고기능선이죠. 이게 이제 하나가 모멘텀이고 또 하나는 엔진이에요. 엔진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유 뭐 디젤을 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른바 엔진 자체가 배의 엔진 자체가는 우리 이 국제 해로 기구의 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 기준점이 모멘텀이 돼서 가는데 여기에서 기술력 적으로는 기술과 규모를 합쳐 그러니까 방산하고 비슷해요.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기술과 이 공기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고 수리 능력까지 MRO 기능을 전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 그동안 후판 가격도 좀 비싸지고 상당히 이제 마진이 잘 남지 않는 시대인데 이제 이제 하나 넘어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모멘텀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우리에게는 뉴 사이클로 와 있는 거죠. 네. 일단 조선주가 올해 강한 거는 트럼프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는 걸 떠나서라도 관세에서 조선은 좀 빗나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관세를 만약에 하면 자기들이 더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 행정부에서는 조선은 계속 관세 수혜주로서 위치는 계속 지켜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다 가격에 녹아 있다고 보십니까? 간접적으로 사실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면 해상물 동량은 줄어드는 추이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특히나 중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하고 나서 하반기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진짜로 해상 물동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가 2019년 연간과 2018년 연간을 비교를 해보면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실제로 줄어들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관세 장벽을 많이 세우면 여전히 이제 그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즉 고객사의 영업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 선박이라는 걸 제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선박에다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도 미국은 배를 사서 가는 고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 장벽에서 절대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뭐 군함도 사겠다, 상선도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 피해볼 일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대안이 한국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중국은 사실 중국 때문에 하는 건데 중국한테 맡길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한국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가격이 다 녹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조선주가 관세를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고객이 나타났다는 것 같거든요. 원래 다 중동이나 유럽 쪽의 해운사들이 우리나라 배들을 많이 샀었다가 새로운 고객이 나오면 이거 예전에 화장품주들이 중국 열렸을 때 뭐 성장주처럼 잘 나가던 그런 것처럼 조선주도 그렇게 보면 꽤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김칫국일까요, 소장님? 저는 김치국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수주 산업을 이야기할 때 방금 전에 어메널리스트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술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기술은 최고 탑 티어에 와 있어요. 네. 탑 티어에 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상용화돼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탑 티어예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은 우리도 상당히 이제 규모의 이 수주 산업을 조선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 덩치 싸움에서는 중국에 밀려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국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덩치 싸움에서. 이제 일본도 이미 그건 우리한테도 자리를 내줬고 중국에도 자리를 내줬다. 그럼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저는 기타 이슈다. 이 기타 이슈가 미국인 거죠. 자, 미중 충돌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게 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군수 기업이죠. 우리하고는 지금 과거 사고 연결돼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데서 만드는데 이미 우리는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HJ 한진중공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군함은 한진중공업이 상당히 이 그렇죠.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영도에 이제 이 조선소를 두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 군함도 한진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잠수함도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우리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미국이 군함은 우리 쪽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이미 바이든 내부에서 시작됐어요. 하나오션도 이미 수주를 냈고 지금 HD 현대도 수주했고 삼성도 곧 수주를 할 거고 HJ도 다 수주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상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밑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함이나 이런 부분은 안보라든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시장 가격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다른 쪽에 지금 굉장히 뭐 4배 관세를 지금 한국은 물리고 있다 이러면서 100분 동안 연설하면서 한국을 꼭 집어가지고 우리의 목을 젤라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조선으로 밀어붙이면서 트럼프에게 지금 군함은 어떤 영역으로 가자면 무인정, 무인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조선 쪽에서 잘 접근을 했던 건 2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에 대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한국에서 조선을 우리가 수주를 할 테니까 발주를 할 테니까 그거 다 수주해서 한국에서 만들어 이게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줄 수 있는 국가의 조선업이 어디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주목받는 것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소와 미국은 사실 조선소가 기능을 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이걸 초협력을 어떻게 해가느냐. 요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봤다는 말씀. 조선은 보면 쫙 반짝 올라가고 쫙 반짝 내려오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이 업의 무게만큼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짧은 순간에 나는 이 단기 투자의 고수익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선업이 구미가 안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한 5% 정도를 담아두면서 정말 우리가 장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워렌 버핏식 투자를 하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선은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조선을 아주 굳건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선도 한 번씩은 짜릿한 수익률을 좀 주는 게 또 최근도 있었고 예전에 코로나 때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흔히 뭐 배술라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 올랐던 기억도 나는데. 아, 그렇죠.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만 한 생각은 드는데 그 연구원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주제를 뭐 MRO 아니고 미국 군함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실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군함 저희 뭐 경비함까지 합쳐서 네. 지금 현재 굴리고 있는 군함이 한 290척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군 관계자들은 한 350척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제조하는 네. 역량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90년대 이후로 새롭게 선박을 런칭하는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4, 5년이면 만들었던 수준의 뭐 호위함 같은 것이 지금은 막 9년이나 걸리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350척까지 가려는데 퇴역하는 그게 더 많겠네요. 군함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30년 안에 300척 이상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기준 그 미국 군 관계자 쪽에서 이제 쉽빌딩 쪽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예산을 보면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0억 불 정도의 그 사이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MRO를 제외하고 저희가 새롭게 뭔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O는 이제 정비 쪽인 네네. 거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뭐 군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하나오션이 뭐 네. 저희가 MRO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네. 받아서 거제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군수 지원함에 대한 네. 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가장 코어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뉴포트 뉴스 십빌딩이라고 해서 핵항모함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를 막상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매출 그로스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어쨌든 내수로만 지금 방산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밑에 단부터 저희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뭐 고속정에서 호위함, 뭐 구축함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한국 야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장의 규모나 그리고 인력을 감안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많은 수준을 끄집어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완성 조선 업체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뭐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뭐 2030년 정도까지 지금 현재 특수선 매출이 한 1조 내외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3조까지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한 5년 뒤에는 한 5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군함 같은 경우는 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선보다 진입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 이 사실 그 패권 국가라고 하면 원래 해군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군력인데 그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그 항공모함하고 전대들을 막 생각하는데 그게 다 80년대, 90년대 나와가지고 지금 다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안보에 중요한 선박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등한시한 걸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의 조선 산업의 일단은 그 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거의 내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소화를 하는 형태, 발주를 하고 그게 이제 한 7, 80년대에 이제 진행이 됐겠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사업적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미국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죠. 그걸 갖춘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군함과 관련된 또는 군수 지원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정도까지는 수준이 가능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크게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샌디에이고로 가보면 항상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미국 자체 내 이거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로 정비가 나갈 수 없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상황을 미국에서는 해군력을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에는
위에 사실은 항공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의 구조 형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기술 집약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만들더라도 그 기술 보안은 지키면서 한국과 또는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군함과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이 기술력하고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왜 림팩 이렇게 공동 한미일 훈련을 해보더라도 호주까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군함이 군함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정부 보고서를 보면 매년 한 건조에 42조, 그 다음에 MRO,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용에 한 10조 정도니까 한 55조, 52조에서 한 55조입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최소 10%, 많으면 한 20%까지 좀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초협력 관계를 미국의 어떤 조선소랑 맺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 우리 막 발주해 줄 테니까 한국이 왕창 돈 벌고 다 거제도에서 울산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의 조선업을 다시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 살려주는 전제 조건으로 TSMC를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TSMC를 무작정 미국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할 때도 스타게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HD 현대중공업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게는 1년에 한 20조까지도 이 미국의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죠. 단기적으로 올해나 내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목표로 우리가 접근할 가능성 또 현실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그 연구원님께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인건비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아닐까 의심도 조금 되고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려면 뭐 IFA 같이 뭐 자국 조선소에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는 약간 그냥 납품 수준에서 멈추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의 입지가 좀 커질 거다. 이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마저도 심지어 저희가 인건비가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산업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땐 저희는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함 쪽은 아니지만 그 하나오션이 인수를 한 필리조선소 안에 3,600 TEU 컨테이너 선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그게 22년 10월 기준으로 하와이에 있는 선사가 미국의 조선소에게 발주를 한 선박이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 시가를 저희가 보면 한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요 배가 얼마 정도에 발주됐을 것 같으세요? 5천억 달러 얼마라고요? 5천만 불이 시가였습니다. 5천만 불이 시장 시가? 가격. 네. 그러면 한 7천만 분 정도 불었을까요? 3억 3,300만 불로 발주가 되었어요. 그럼 7배예요? 6배, 아, 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 심지어 바가지네. 내척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배는 내 나라 안에서로 갇혀서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돈을 써야지 그걸 만들 수 있다는 만들 거예요?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심지어 인도 시기도 22년에 발주한 선박이 26년과 27년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으면 저 정도이고 원래 저희가 공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제조업은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저희가 진짜 6, 7배 가격으로 그 받았어도 아마 이익이 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조선업이 그래도 좀 잘 되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선박을 굉장히 직선화시켜서 찍어내다시피 하면서 만들었던 그 배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간 군함과 상선의 그 경계가 모호할 때 상선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좋았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이 좀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군함도 가다 놓기도 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부분도 미국 안에 가다 놓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90년대에 미국 안에 유명한 해운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다 해외로 비싸게 넘어가게 봐야 되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안에서 저희 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요구자가 없는데 무슨 기술 개발을 하고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안에서 심지어 군함을 만드는 업체의 한 30년 전 대비 지금 현재의 인력 상황을 보면 점진적으로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온갖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를 하겠다 해도 이 요거는 70년을 잃어버린 세월인데 네, 그거를 하루 이틀 만에 안 하루 될 것 이틀 안에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끊어놓긴 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오죽 급했으면 이제 바깥에서라도 동맹국에서도 짓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개정을 이제 개정 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결국엔 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좋지만 너무 안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 하면은 이제 다른 데보다 6배 비싼 가격으로 배를 사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했는지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선주로 살 게 아니라 미국 조선소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게 글로벌 경쟁력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우리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조선을 이용한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돈세는? 또 배가 부족하니까 조선업 얘기해달라. 어디보다 부족하겠어요? 중국보다 부족하죠.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해군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미국 군함은 294척. 네. 아까 우리 애널리스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군함이 얼마인데 하는 거 별 차이가 안 나잖아. 네.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은 몇 대일까요? 2030년에 425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요. 그렇네요. 그리고 중국이 배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기죽는 거죠. 우리가 톱건 영화를 봐도 미국은 뭐 다른 나라는 꼼짝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에 가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HJ 원래 이름은 한진중공업 HJ 중공업에 주목을 해야 돼. 원래 영도에서 계속 배 만들었어요. 군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업종 내에서 보면은 좀 뒤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출발을 해서 후발주자인데 김성현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가 끈끈해요. 뭐 김동관 회장도 부회장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의 후발주자로서 이게 이름을 바꾼 뭐 의미에서의 후발주자라면 여기서 HD나 삼성중공업을 따라잡는 그 계획의 하나가 바로 미국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강화해서 미국과 초협력 관계로 가겠다. 이거는 안보 문제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조선업의 생명력이 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군함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걸 정말 잘 만들 수 있고 내부에 이제 무인함, 무인정까지도 가거든요.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군인 수는 줄이면서도 이 국방의 경쟁력은 키우자는 게 국방 AI 개념. 그렇죠. 국방 AI는 이게 국방 AI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시장이 점점 이렇게 우상향 올라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미국은 지금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일본 정도인데 일본이 또 여기에다가 뭐 올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배 잘 만들기로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정평이 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미국이 급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북선의 민족이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우리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은 뭐 경쟁 상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도 그래도 배 좀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미국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씀 주셨으니까 일본 조선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어떻게 해볼 만은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이 그래도 지난 호황일 때는 원래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이 이렇게 커지기 이전에는 또 독보적인 1등이었었는데요. 2000년대 시장의
선주들이 원하는 건 좀 대형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선박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본은 거기에서부터 약간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조선소에서 스탠다드화된 배를 만들고 이거를 양산하듯 찍어낼 테니 이제 선주 쪽에서 좀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인프라 투자도 좀 덜 되고 저희가 설계 인력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주를 할 때 모든 조선 업체들이 자국 달러를 자국 그 커런시를 무시하고 달러로 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국 대비 자국 커런시가 더 약세일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전후에 엔저가 세게 한번 왔을 때는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10%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도 사실 역대급 엔저 아닙니까? 저희 다 일본에 놀러 가고.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수주 점유율이 10%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올해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본은 아직까지 한 척도 수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주요 조선 업체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다 만들고 나면 앞으로 이제 건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 접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민간 조선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거를 군함이랑 이렇게 꼭 똑같이 연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이 조선 역량이 점점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방산 조선을 하는 쪽의 조선 업체들은 민간과 방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쪽 영역이 다 한꺼번에 좋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안 좋을 때 이쪽이 받쳐주고 이쪽이 안 좋을 때 이쪽이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는 군함에는 좀 집중을 하겠지만 민간은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산업의 이 등락이 있을 때 이제 경쟁력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본의 현재 선택은 조금 다운사이징으로 가는 그냥 지름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적당히 하고 그냥 아름다운 정리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없지 않아 드는데 사실 방산이 됐든 민간이 됐든 집신도 팔고 우산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됐는지 일본은 또 특이하네요. 미국은 미국대로 폐쇄적이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식의 판단했더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좀 좋은 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다행입니다. 여기 저는 이제 미국도 우리만 하긴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안배를 할 줄 알았더니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국장은 딱 2개가 묻어야 잘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조선이고 그다음에 하나입니다. 뭐 하나는 그냥 다 가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뭐 만들고 큰 거 만들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특히 이제 MRO 때문에 하나오션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는 그냥 어떻게 여기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배경을 몰라가지고 MRO를 그 하나 측에서 미국하고 뭐 연결고리가 있었나요? 미국은 일단 MRO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 2군데가 작년에 처음으로 취득을 하게 되었고요. 취득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수주권을 2건이나 가져온 게 하나오션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동관 회장이 또 하버드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룹에 임원을 들여오시거나 이러는 거 보면 미국의 그 정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임원들이 그런 걸 해줘야지. 과거부터 그 부분에 워낙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그러니까 그룹 전략 자체를 좀 집중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미국 쪽으로 이제 공약을 해오던 게 이제 하나의 풍토였는데 어떻게 또 시대 정신하고 잘 맞아가지고. 야, 참 운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 전까지 또 대우조선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참 운 좋은 기업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그 이른바 미국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솔루션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 솔루션도 상당히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충돌하면서 하나 자체가 이 분야에서는 태양광은 붙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김동관 회장 부회장 이전부터 김선 회장부터가 지금 뭐 하나가 야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돔구장 잘 지었으니까 성적 잘 나오겠죠. 류현진도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다 같이 가요. 전 그거 잘한다. 하나 솔루션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지금 기업 지분 구조도 보면 하나 오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메널리스트 분석을 해보시면 이런 지분 구조로 가는 게 사실 하나가 삼성이나 현대에 비하면 사실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면에 김동관 부회장이 잘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느 시장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에 대한 집중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이전에는 그게 방산을 삼성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테크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상을 인수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독배를 들는 것이다. 네. 그런데 빨리 미국 시장으로 뚫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MRO라는 이 면허라는 게 마치 우리 미국 현지 바리스타 자격증에서 그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HD 현대나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이쪽을 빨리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 김동관 부회장의 역할이 좋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결국 삼성에도 계속 주문을 하는 거지만 인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딱 인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배 미국에 팔아라가 아니에요. 미국과 니들이 얼마나 협력해서 다 죽어간 미국 조선업을 조선 기술력을 당신네들이 살려내느냐 여기 핵심이 달려 있는데 하나조선이 그걸 탁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한다. HJ 중공업은 상당히 잘 만든 게 이거는 얼마든지 미국 기준은 맞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MRO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오션 하나도록 주목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하나오션이 좋다는 거에 뭐 주가에서도 보이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게 더 갈 수 있으니까 대장주로 그냥 타는 게 나을지. 근데 저도 조선주를 그렇게 깊게 본 사람은 아니지만 조선주는 혼자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가고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갈 때 같이 갔다가 같이 망하고 이런 분위기던데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걸 노리는 것도 전략이 될 건가? 또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뭔가 팀을 이룬다 그러고 그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한진중공업 저 부산 사람이니까 영도에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어쨌든 군함 쪽이니까 군함 쪽이 얘기가 되면 얼마 전에도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이게 또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오션 그냥 갈까요? 아니면 좀 덜 간 거를 타는 게 맞습니까? 저는 후자의 전략이 더 후자 낫다라고 쪽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저희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 이제 네. 최선호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이요? 저희는 기자재를 좀 더 밝게 보는 편인데 HD 네. 현대마린 엔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진하고 한조회, 한조회를 꼽으셨고 소장님 혹시 고르신다면 뭐 하시고 방금 싶으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뭐 특정 기업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네. 하루 동안 막 50개씩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에 이 취약점이 그거예요. 사실 이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는 이 어메널리스트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엔진 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엔진. STX 엔진도 그렇고 상진이 이 노하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이 선박도 선박이지만 선박의 엔진 부분은 삼성중공업이나 또 이 하나오션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관여되는 게 조금 전에 마린 엔진이나 뭐 이게 이제 사실 풍력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큰 이름들만 보지 말고 이 연관되어 있는 밸류 체인 쪽에서 야 이거 알짠데 하는 고기업들 왜냐면 고기업들 중에는 우리 하나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이나 다 거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그 회사는 괜찮잖아요. 그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노려봄직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두 분의 국모님 오마카세로는 일단 하나오션이 대장주니까 그 섹터의 분위기를 보되 투자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그 와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한조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자재를 좀 관심을 가져보면 조선 섹터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이렇게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